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서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습니다. 파면 결정에 대한 여야 반응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헌재 판결을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메시지를 통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집으로 구성한 정치 토크 코너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 내용과 과제 그리고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한 여야 각 당의 행보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오늘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패널 4분을 모셨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류재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하원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꽉 차네요. 자,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헌법재판소가 8대0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 측이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습니다. 헌재 소장 대행 맡고 있는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주문을 읽었습니다. 먼저 오전 11시 22분에 주문을 읽는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은 전 대통령으로 불러야 되는데 오늘 방송 정도에서 아마 말씀하시다 보면 그게 막 섞일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감안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일관되게 8대0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그동안 뭐 4대4니 5대3이니 각하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주 초만 해도 한 사흘 나흘 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좀 긴장하는 그 기색이 역력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8대0은 사실은 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탄핵 소추안을 국회 제출할 때부터 이것은 기각될 수 없는 사건이다. 이건 뭐 민주당 전체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에 계신 의원님들도 상당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죠. 그래서 빨리 나올 거라고 봤고 오늘 뭐 결과론적이지만 결정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각 소추 사유 5개 위헌 위법성, 중대성, 파면의 필요성까지 최초의 탄핵 소추될 때 나왔던 얘기들이 사실 결정문에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까지 이런 정도로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봤는데 지체되면서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재판관 간의 이견이 발생했고 그 이견이 단순하게 어떤 쟁점에서의 견해 차이를 넘어서서 실제 기각이나 각하 의견 쪽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재판관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실제 이제 결정이 못할
이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고 이 상황으로 4월 18일을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위기 의식이 요 며칠 새에 나왔던 거죠. 사실 야당에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예. 헌법재판소 평의 내용의 이 보완이 굉장히 철저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추정하거나 추측한 내용들이 돌아다니는 상황이었는데 워낙 네. 4월 18일 그 두 재판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는 실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위기 의식 때문에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시종 일관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헌법에 맞게 국민적 상식에 맞게 판결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하은기 부대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예.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된 이후에 한 3달, 4달 가까이 되는 모든 방송에서 네. 탄핵 인용될 거고 8대 0으로 시기는 3월 말 4월 초라고 일관적으로 말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중간에 많이 불안해하니까 지지난주쯤 3월 20일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도 썼어요. 다다음 주쯤 날 거니까 예. 8대 0으로 걱정하지 마라. 지금 방송국에서 나와서 막 떠들어대고 있는 패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근거 없이 하는 얘기다. 실제로 언론이 뭔가를 인용하거나 할 때 관계자에 따르면 뭐 누구에 따르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막 말했거든요. 저는 이 언론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게이트키핑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보도하거나 걸렀어야 되는데 아무 누구 주장만 하면 전부 다 이게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니 시민들이 불안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고 결과만 보면은 당연한 결과고요. 쟁점 네. 5개의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 보였어요. 아예 그 심리 과정을 보면 쟁점 자체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는데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 심리가 벌어지는 과정에서도 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막 서부지법 폭동 일어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이게 조금이라도 졸속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구 하나 가지고도 여론이 갈라져서 폭동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숙고한 결과로 이렇게 늦어졌는데 지금이라도 인용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광재 대변님. 예. 5대 3설, 4대 4설, 각하설. 이건 그냥 추측에 불과했던 건가요? 나름의 근거를 갖고 우리 당의 의원분들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그 논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뭐 어느 뭐 방송에 나가서 5대 3 정도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우리 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희망적인. 네, 희망적인 내용을 섞어서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네. 정말로 어려운 시험이다. 이 어려운 시험에서 최후 변론까지 그 어려운 시험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려는 노력은 했었는데 그 결과는 뭐 자신할 수 없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민주당도 8대 0을 자신한다고 하면서도 내심 의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선고 기일이 계속 늦어지면서 다양한 억측들이 나왔고 더군다나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가 가능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올 워 나싱의 게임을 민주당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했었던 측면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헌법재판관 8분이 모두 한 뜻으로 5개 쟁점에 대해서 정말로 큰 이견 없이 인용했다는 점에서 뭐 이 판결을 계기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결론에 승복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하는 바를 진심으로 고민하는 시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저는 이번 재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진심으로 고민하는 이 시점 출발점이 돼야 한다 하셨는데 자 류재화 위원장님은 제가 보기엔 이제 막 여러 가지 관측이 많아지면 이제 결론을 딱 보니까 철통 보안이 지켜졌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8대 0 딱 판결 나오는 순간에 어떤 생각하셨어요? 다행히 8대 0이라는 결론을 헌법재판소 낸 데에는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을 향해 나아가자는 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메시지. 예. 그리고 지금 그 이번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요지를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 읽었지만 그 결정 내용이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안을 누가 썼냐? 정형식 재판관이 썼습니다. 그랬다면서요. 정형식 재판관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보수 성향의 재판관으로 많은 이제 그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정형식 재판관이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을 내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유일하게 기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분이에요. 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분이 이제 주심 재판관으로서 이 결정문 초안을 썼단 말이에요. 예. 주심 초안을 쓴 사람의 그 어조가 결정문에 배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헌법 수호를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단호한 결정을 함께 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이 기회를 빌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 그것도 중대하게 위반해서 파면됐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고 또 국민의힘 당직자로서 그 당원과 국민들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사실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방송에 왔거든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김에 제가 류재화 위원장께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네. 헌재가 밝힌 적법 요건 내용들 이제 살펴보는데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 행위라 하더라도 심사가 가능하다고 봤고 탄핵안 발의에서 일사부재리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 이게 일종의 국회 재량권 인정한 건가요? 국회 재량권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지만 예. 사실 그 우리가 법치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예. 그 누구의 공법적 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심사에서 네.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행위론은 아주 옛날에나 통용되던 이론이었고 네. 지금은 전혀 통용되지 않는 이론이어서 이제 너무 헌법재판소도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갔고요. 야,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예. 이제 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했다가 419회 그 임시회 회기 중에 결국 통과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회기가 달랐으니까 결국은 이제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전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되게 단순하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랬군요. 자, 저기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분은 저 정형식 재판관 보충 의견이 있었죠. 네, 예. 그게 뭐였어요? 일사부재의 원칙 관련해서 보충 의견인데요. 예. 이 결정문 원문 전체를 제가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오늘 문영배 대행이 낭독한 결정의 취지는 네. 이게 회기가 다른 회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 법정 의견에는 뭐 당연히 찬성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탄핵 소추의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은 필요하다. 아마 이런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하원기 부대변인님, 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됐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들어서 탄핵 사유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 왔었거든요. 근데 헌재가 이 부분도 탄핵 사유 된다고 봤습니다. 어떤 논리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한 겁니까? 애초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얘기했던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게 앞뒤가 해제를 한 건 윤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냥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해제를 한 것이고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신속히 해제된 것은 시민들이 막아세웠고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이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말한 것처럼 경고성 계엄 한번 해놓고 바로 네. 뭐 군대도 안 보내고 해제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그 사실관계 자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중 좀 가장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국회 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네, 네. 그 부분은 아주 집중해 왔는데 근데 헌재는 이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이 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 헌법재판소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의 예. 해석상 이제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 변경의 법리랑 같은 건데요. 그때 이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초적 예.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이러면 이 변경이 없는 걸로 보는 거죠. 예. 이 건에서도 사실은 이제 내란죄의
형사적인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고 내란 항의의 위헌 위법을 다툰다라는 식으로 그냥 쟁점을 정리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탄핵 소추문의 이 기초적 사실의 내용이 변경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소추 사유의 이 그 동일성의 변경을 초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것처럼 뭐 내란죄를 철회했다. 그래서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국회가 재의결을 했어야 한다. 이런 네. 절차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내란죄를 뺐다고 하면 최초에 2월 14일 날 탄핵 소추 의결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12명이 동의를 했겠느냐. 그거는 이제 소추사의 동일성이 변경됐기 때문에 재표결을 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네. 그것은 가정적 주장이다.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그 아까 얘기했던 예, 예. 것처럼 뭐 쭉 6가지인데요. 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또 일사부재의 아까 얘기한 그 보호이익 그러니까 예, 예. 탄핵 심판의 보호이익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법적 이익 부분 판단이 있었고 마지막에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게 한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 이런 네네. 주장을 했었는데 소추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이 소추 사유에 대한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 소명됐기 때문에 이것을 소추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서 절차 위법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증거 법칙과 관련해서는 재판관들의 보충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를 소개하는 문영배 재판관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자, 류재화 위원장님. 네. 증거 법칙 관련해서 이미선, 김영두 완화, 김복형, 조한창 엄격 적용. 이렇게 상반되게 갈렸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검찰에서 이제 만든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신문을 하면은 조서를 만듭니다. 조서. 예. 이 조서를 직접 증거로 채택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형사소송법상 그 조서를 진술한 사람이 그 조서에 말을 한 사람이 네. 나 이거 인정 못하겠다 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증거로- 사실 쟁점이었잖아요. 그게 굉장한 쟁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상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전문 법칙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엄격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조서의 증거 능력을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 윤 전 대통령 그 변호인단 측에서 주장을 했죠. 예. 그런데 사실 헌법재판소법을 곰곰이 뜯어보면 예. 헌법재판, 그러니까 탄핵 심판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 심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징계 절차예요. 예. 형사재판은 형사 절차니까 절차 자체가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사유만 따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거를 완화해서 본인이 설사 그 진술한 당사자 본인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종전의 다수설이었어요. 이제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다만 이제 재판관 두 분은 이미선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은 이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하자 이렇게 아예 명확하게 보충 의견을 낸 거고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이제 이거 형사소송법만큼 엄격하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들을 냈는데 둘 다 보충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기로 한 걸 전제로 한다는 전제로 거예요. 보충 의견 뭐냐면 기본적으로 논리를 똑같이 하되 예. 플러스 알파로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결론은 덧붙인 거예요. 동의하되 그렇죠. 요 논리에 약간 좀 다른 점을 적어 놓는 거잖아요. 예, 기존의 다른 재판관과 논리도 똑같은데 그게 이제 소수 의견하고 다른 거네요.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보충 의견은 소수 의견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예요. 예. 보충 의견과 별개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어요. 소수 의견에는 보충 의견은 논리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네. 다만 내가 플러스 알파로 결론 좀 더 동의를. 얘기한다. 예.
별개 의견은 결론은 같은데 예. 가는 논리가 다른 거예요. 그게 별개 의견, 반대 의견은 결론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예, 근데 이제 보충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의 제안, 본인의 어떤 사견을 덧붙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여튼 이 증거를 검찰 조서를 증거를 채택하기로 한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완벽한 그 8대 0이 된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예, 거죠. 그렇죠. 예, 저기 그거는 조기현 부위원장님도 그렇게 안 보십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어쨌든 여기서 의견 차이는 조금 있긴 했는데 그래도 자 이번에는 받아들이자 향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낸 건데 요 부분을 갖고 온 게 예를 들어서 검찰 조서를 그대로 쓸 수 있었으니까 예. 그게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중요한 한결에. 요건이 되긴 한 것 같은데 네, 요 부분 그러니까 이 계엄군의 국회 몽세 그 5가지 쟁점 중에 예, 예. 하나였고 거기에서 주로 이제 부딪힌 게 곽종근 사령관하고 이 홍장원 1차장의 네네네. 진술의 오염 문제를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주장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진술이 일단 헌법재판소의 증언이 오염된 진술이라고 하면 그걸 이제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수방사, 방첩사, 뭐 각 이 지휘관들이 나눈 대화라든가 이런 수사 기록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렇죠. 이 곽종근 사령관이라든가 홍장원 1차장의 헌법재판소의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이 수사 기록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기 때문에 다시 사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중요한 부분이긴 했는데 나머지 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 이런 것도 명백했기 때문에요. 네. 뭐 중요한 부분이긴 했지만 이게 완전히 어떤 이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 요인까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자, 현재는 비상계엄이 위법 위헌 요소가 있는지 또 있을 경우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한지 무거운지 이 부분을 5가지 쟁점별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두 위법이라고 했는데 자, 하원기 부대변인님. 네. 우선 비상계엄의 위법 위헌적 요소 이 부분 헌재가 어떻게 봤는지 그건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국가긴급권이라는 것,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전시사변, 예. 교전 상황 이럴 때만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거거든요. 짧게 요약하자면 예. 뭐 사안별로 보면은 정치 쟁점화되어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었던 뭐 예산 삭감이라든가 예. 줄탄핵이라든가 입법 독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국가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전 이 부분이 제일 속이 시원하긴 했는데요. 뭐 왜 그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를 낳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요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권한 행사로 네, 해야 할수 된다. 있다. 뭐 그렇게 얘기했죠. 네. 자,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를 따지면서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냐. 이것도 이제 늘 쭉 이제 쟁점이 됐잖아요. 정광재 대변인,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헌재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이게 헌법 82조예요. 82조 내용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예.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겁니다. 예. 근데 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국무회의가 있어야 되고 그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부서 그러니까 예. 그 참가한 사람들의 사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건데 또 하나 뭐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계엄법과 관련한 건데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고를 해야 되는데 예. 통고 절차도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고 여기에는 아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증언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와서 당시에 국무회의에 대해서 성격을 간담회 정도로 생각했지 자기는 그게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보지 않는다.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8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도 크게 문제 삼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용, 그러니까 비상 사태에 대한 판단은 조금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국무원이 판단하는 그 비상사태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부분도 뭐 헌법재판관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은 걸 보면 전체적인 5개 쟁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굉장히 그 준엄한
징계가 있었다라고 네. 이렇게 판단할 수 보충해서 있겠죠. 설명드리면 예, 하원기 대변인. 그냥 예. 사실관계만 적었어요. 민주당의 뭐 탄핵, 줄탄핵이라고 표현되는 게 온당하다, 부당하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헌 당시에는 검사 한 명이랑 방통위원장 한 명만 탄핵 심판 진행 중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국가마비에 해당하냐라는 것이고, 예산 삭감이 옳다 그르다 얘기한 게 아니라 2024년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예산안은 본회의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국가마비라는 것이냐, 이런 사실관계, 법률안 마음대로 뭐 밀어붙인 건, 이런 것들도 사실상 대통령이,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법률안 제2요구권을 통해서 전부 다 막을 수 있었는데 이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국가마비냐, 이렇게 그냥 건조한 사실관계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약간 좀 아까 제 들으면서 내가 착각했나 한 게, 그게 비상계엄이 저기 그 감사원장하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안 발의를 했나 소추를 가결을 그 이유죠. 예, 발의만 돼 있는 상태였던 아, 거예요. 그 본회의 통과한 게 아니었군요. 예. 그러니까 문영배 소장 대행이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그 두 가지였다, 그렇게 얘기한 거군요. 예, 왜냐면은 그 민주당이 30번 탄핵 소추 뭐 했다 이러잖아요. 예. 30번이 아니에요. 실제로 된 건 13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과가 돼야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직무정지가 되는데 네. 발의한 걸로 직무정지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애초에 그 주장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자, 얘기다. 류재하 위원장 말씀하실 거 예, 있어요. 하원기 전 부대변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건조한 사실관계만 나열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꼭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탄핵, 줄탄핵, 그리고 예산안 감액, 그리고 주요 정책들에 대한 야당의 반대, 그리고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의 일방적 통과,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합니다. 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피청구인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서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것은 그렇게 건조한 사실관계 나열은 아니에요. 그래서 피청군이 국회 권한 행사가 권력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라는 발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비록 뭐 국가 비상사태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이 야당의 줄탄핵 등 이 여러 가지가 국정 마비를 초래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 언급한 셈이에요. 다만 그것을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작용으로 억제할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정치의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정치로 풀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문제다. 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한 겁니다. 예, 그걸 예. 건조한 사실관계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네. 보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자, 그 부분, 그 약간 민주당 부분 언급한 건 제가 또 뒤에서 질문 한 번 더 드릴게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약 1시간 전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열차 운행이 재개가 됐습니다. 지금은 북촌로 제동초교와 안국역 사이로만 양방향으로 교통통제 유지되고 있어서 일대 대부분의 곳에서 정상소통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양지에서 용인까지 밀리고요. 이후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긴 구간 정체인데요. 북수원 부근 3, 4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 중입니다. 이후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그리고 군자분기점에서 월곶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모째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장성부터 사고 여파로 정체가 심하고요. 더 가서는 산월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천안 쪽으로도 북장성 하이패스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류재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 우리가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두 번째 쟁점이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였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자, 하홍기 부대변인님. 네. 자, 정치인 체포조 운영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변론 과정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네. 메모가 있었죠. 그 메모를 뭐 3번 썼니 4번 썼니, 그래서 그 신빙성 문제를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를 했었고, 곽정근 전 사령관 증언이 뭐 이게 왔다 갔다 했다, 뭐 증언 오염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자, 아까 조기현 부위원장 말씀은 여튼 이 두 사람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얘기를 종합해서 헌재가 판단한 거다 이제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분들 말이 맞다고 본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분들 말이 맞고요. 이분들의 진술을 흔든 게 이제 국민의힘 측 혹은 윤석열 대통령 측인데, 이분들 말고도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성현 제1경비단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보도에 따르면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수행 장교라든지 방첩사령부의 뭐 장교들이라든지 일관되게 이 같은 증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다만 포커스를 곽정근 전 사령관이랑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한테 대통령단이 맞춘 이유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전화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었던 것이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다수의 증인들이랑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표현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라고 아예 결정 요지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 예.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이 부분 어떻게 판단했어요, 헌재가? 제가 이 계엄이 12월 3일에 있었고요. 예, 예. 12월 5일인가 헌법학자였던 그 서울대 성낙인 총장님을 뵐 일이 있었는데, 예. 본인이 계엄과 관련해서 쭉 한번 살펴보니까 제일 문제될 게 포고령 1호 같더라. 본인이 그런 그래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포고령 1호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돼 있는데, 계엄에도 국회는 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를 비롯한 정치 활동을 모두 금한다는 것은 위헌성 요지가 다분하다는 요지에 말씀을 하셨어서 근데 그 판단을 헌법재판관분들이 뭐 공통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뭐 더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지시킬 수 없는 내용이 이 국회 활동인데, 네. 근데 그 부분을 1호서부터 어겼기 때문에 당시에 말씀하셨던 게 이 포고령을 누가 썼냐, 언제 거를 갖고 이 포고령을 썼는지 참 뭐 한심하다라는 그 요지의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유신 시절이냐 뭐 이런 얘기도 네. 그때 나왔었죠. 그리고 뭐 당시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 처단한다 이런 예. 것들, 그것도 이제 그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부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판단한 거죠. 네. 자, 중앙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그다음 법조인 위치 확인 역시 선관위 독립성, 사법부 독립성 침해한 걸로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한 이 5가지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이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주문을 읽었죠. 사회 공동체 통합 책무 위반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하원기 부대변인님, 네. 이런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까 전에 류재하 당협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네. 해주셨지만, 피청구인 대통령이 국회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나 국정마비 초래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그 정치적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까지 읽어주셨는데, 그 뒷문장도 있거든요.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에서 했던 어떤 정치적 전략 활동 이런 것들이 국민 보기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 테두리 내에서 풀어야 되는 얘기지. 이 경우에는 병력 동원해서 깨트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결정문이 굉장히 잘 써져 있는 결정문이고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뭐 이 지금 분열돼 있는 국민들도 빨리 수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이 며칠 동안 이렇게 논의되다가 빨리 조기 대선 국민으로 지나갈 것 같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그러면 이 부분이 민주당의 책임도 좀 거론을 하지만 그러나 이게 이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 부분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 통합과 정치를 하는 자리인데 정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인 계엄령을 선택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헌법재판관 분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주장하고 그 계엄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인 판단은 완전히 별개의 내용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또 뭐 변호인단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납득과 수용은 승복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내린 최종적인 판단에 대해서 뭐 승복할 수밖에 없고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비록 뭐 승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네. 전체적인 메시지의 흐름은 본인이 불복할 수는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뭐 윤 대통령의 반응, 여야 각 당의 반응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나왔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그동안 뭐 국민들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국민 여러분 위해 늘 기도하겠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메시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생각보다 빨리 입장을 냈고 네. 그 내용이 승복의 취지였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긍정적 평가를 하는데 여전히 내용을 좀 뜯어보면 이 비상계엄 내란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고통에 대한 국민 전체에 대한 진지한 사과의 반성의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뭐 문구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서 비판할 의미나 뭐 필요성이 있는가 싶긴 하지만 예. 이 역시도 왠지 이 지지층에 보내는 메시지적 성격이 좀 강하게 느껴져서 그런 측면보다는 그냥 뭐 큰 영광이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뭐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 다 좋은데 네. 국민들께 대한 진정한 사과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류재화 위원장은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승복의 메시지, 예. 뭐 대국민 사과의 메시지, 통합의 메시지를 내주기를 여러 차례 요청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탄핵이라는 결론에 나와서 메시지가 나왔는데 저는 충분히 그 취지에 부합하는 메시지였다 그렇게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본인을 회고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승복의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고 보고 이 메시지의 취지에 따라서 이젠 더 이상 보수 진영 내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분열됨이 없이 대한민국의 다음 페이지를 향해 이제 나아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윤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서면이긴 하지만 윤 대통령 본인의 메시지잖아요. 이거는 앞서서 선고 직후에 국회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회 측은 사필 규정이다. 뭐 했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 하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판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치를 하면서도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과연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참으로 참담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좀 잡음이 들어가서 약간 소리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정치적 판단이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는데 그게 배제됐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일부 판결문에 반영이 됐죠. 네. 그런데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도 또 물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윤곽근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동안 탄핵 재판에서 변호해왔던 변호인단으로서 네. 유감의 뜻과 아쉽다, 뭐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재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는 그 요지는 앞으로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말에는 당연히 이번 결과를 받아들인다, 승복한다라는 뉘앙스가 있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정치적 판단이었다, 뭐 헌법재판소라는 부분을 사법적 판단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판단이라는 부분 다 공감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동안 뭐 네. 징계 성격의 재판이라는 것도 공감하고 있었던 거니까 아쉬운 것은 물론 변호인단의 한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변호인단도 이제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자,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는 내가 지금 하원기 네. 부대변인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요 부분 어떻게 보세요? 어떤 윤곽근 변호사의 이 얘기. 저는 정치적 판단이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 당 지지층에서는 싫어할 입장일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윤곽근 변호사든 아니면 다른 변호인단이든 승복을 하든 말든 반성을 하든 말든 하나도 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네. 그건 개인의 양심인 것이고 우리 공동체나 체제가 해야 될 일은 위헌 위법을 저지른 사람을 대통령직에서 빨리 파면하고 내란죄 관련 수사해서 감옥에 보내고 단죄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뭐 그 외에 그 개인이 뭐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거기서 뭐 사과하고 막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수용을 하든 말든 달라진 결과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는 선거 직후에 내려졌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사저로 돌아가게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선고한 후에 한 50여 시간 흐른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할 게 있었겠죠. 그래서 사저로 돌아갔다고 하고 조만간 윤 대통령도 용산 관저 이제 비울 텐데 자, 당장 정광재 대변인 예. 당장 대통령으로서 제공받은 여러 가지 중에 경호만 남는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경호 경비는 파면이 돼도 예. 국가 기밀을 가장 최상위 단계에서 다뤘던 분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예우 혜택들은 있잖아요. 뭐 예.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요. 지난 2017년을 돌이켜 보면 그때도 금요일에 11시 21분에 파면이 됐습니다. 오늘은 네. 11시 22분 딱 1분 차인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일요일에 그 청와대를 나와서 관저로 가게 됐는데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고 파면한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뭐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각박하게 한시가 뭐 모자란 듯이 빨리 방 빼라 집 빼라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뭐 조금 인간적 도리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아마 정리할 시간 주자. 네, 아크로비스타에 거주를 하셨었으니까 또 대통령 관저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거기서 출퇴근을 했었으니까 경호와 관련한 모든 매뉴얼들은 다 완성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면서 특히 이제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 특권이 있었는데 이 네.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다양한 뭐 또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한 뭐 공천 개입이라든가 다양한 뭐 법적 쟁점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네. 이제 받고 있는데 그 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인으로서 그 부분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명태균 의혹, 뭐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예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뭐 계속 지금까지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다 진행되고 있었는데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에서 딱 막혀 있었죠. 그 부분이 이제 빗장이 풀린 거니까 이제 내란 외환죄가 아닌 부분까지도 수사에 착수를 할 텐데 과연 이제 지금 검찰이 네. 어디까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계속 됩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특검 그것과 관련한 특검도 좀 이렇게 속도를 낼 가능성이 그렇죠. 이미 있다고 특검 보시는 거예요? 법안은 다 제출이 돼 있고 예. 계속 거부권 행사가 돼서 지금 뭐 안 되지만 상설특검법으로 제출돼 있는 여러 개도 있고요. 아마 이 상황에 맞게 민주당은 이제 그 관련된 뭐 도이치모터스 재수사도 그렇고 네. 사무특권 주가 조작 등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관련해서 각자의 어떤 이 개별적 범죄도 있고 둘이 공범관계로 묶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범죄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 부분은 사실은 특검을 통해서 이 원스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 뭐 수사처를 여러 걸로 나누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될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내란죄만 지금 기소돼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네. 노상원 수첩에서 근거해 보면 외환 관련된 범죄 행위도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과 연계된 거고 이게 국가 안보라든가 국민 생활의 안전에 대단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제기된 의혹 정도를 넘어서는 정도의 실제 하려고 했던 행위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좀 반드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류재화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내란 외환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이 본래 안 받던 수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받게 된 그런 처지거든요. 그렇죠. 되게 어려운 처지라고 보여지네요. 예,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예,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는데 지금 조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검 문제는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특검은 자칫 잘못하면 특검 자체가 굉장히 헌법 질서 내에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시행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고 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공수처보다 수사를 훨씬 잘해가지고 지금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명태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받아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제대로 여러 가지 뭐 혐의가 있다면 그 의혹이 다 풀릴 때까지 전 제대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검찰 특검으로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된다. 굳이 특검으로 또 다시 정쟁에 지치고 어떤 정치적인 공방에 지친 국민들을 또 다시 그 특검으로 저는 몰아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 대목에서 지금 시간 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 여야에 하나씩 질문 드릴게요.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이 또 이게 되게 주목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피고인 전원 유죄 확정됐습니다. 자, 하원기 저 대변님 이게 좀 속도를 낼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닌데 명태균 게이트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삼부토건도 그렇고 뭐 그 집안으로 치면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도 그렇고 아주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아마 수사를 하게 될 텐데 네. 저도 검찰이 그 말씀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하자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이 해제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가 들어갈 거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들어갈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경비 경호 인력이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게 금방 다시 구속될 거고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평생 동안 경호해 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광규 대변인님 시간 네. 딱 1분 남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는 검찰에서 수사 종결을 했는데 다시 검찰이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수사를 시작해서 네. 한다면 다시 또 정치 검찰 논란에 시달리지 않을까요? 좀 그래서 상당히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 계속해서 전 좀 왠지 아쉬운 거는 민주당에서는 조금 그 압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런데 뭐 다시 한다면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다시 검찰이 감수할 수밖에 없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하여튼 다른 분들도 이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실형이긴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네. 이렇게 불기소할 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받아봤더라면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훨씬 더 큰 동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다 네. 이거죠. 네. 자, 이것으로 뉴스레터 K 1부는 마무리합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류재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 네 분과는 잠시 후 2부에서도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컨테이너 3개를 이어서 만든 열악한 공간. 이곳에서 효진이네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효진이의 아빠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새 아이의 가장이 된 엄마. 청력 장애인인 엄마는 트럭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오는 고된 생활의 연속이지만 어려운 살림은 늘 그 자리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편히 쉴 수 있는 방 하나가 없는 효진이네. 집안 가득한 곰팡이와 위험하게 늘어져 있는 전선들, 비위생적인 외부 화장실과 집안 곳곳의 해충들까지. 매해 반복되는 추위와 폭염이 가장 힘들다는 17살 효진이. 효진이네 가족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절기상 청명다운 날씨가 펼쳐졌습니다. 대체로 맑았고요. 기온도 평년보다 조금 높아서 낮 동안 포근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는데요.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고요.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서해안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곳이 많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늘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강원도 높은 산지에는 내일 눈으로 1cm가량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새벽에 서울 등 서쪽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은 봄비답게 그다지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8도로 오르겠고요. 전국적으로 3도에서 9도, 낮 기온이 평년보다 일시적으로 낮아집니다. 서울 12도 등 전국적으로 11도에서 1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 쪽에 안개가 짙어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일교차가 조금 줄겠고요. 모레 이후부터 다시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3.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사태 122일 만에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차기 대선일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이에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오는 14일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 많이 부족한 자신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사태에 대한 구체적 사과는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은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폭주와 정치 폭거를 못 막은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잔당을 일소하고 내란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고 진보당 등 다른 야당들도 일제히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언론과 문학, 예술단체, 노동계 등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종교, 경제계 등에서는 헌재 결정 존중과 화합 등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레터 K 2부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류재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하원기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자, 양당 입장 지금부터는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국민의힘은 선거 직후에 무척 빨리 입장을 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합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헌재 판단 수용한다, 존중한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여당 역할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네. 이제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그 계엄 선포 이후에 뭐 탄핵 전국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주력을 해왔는데 네. 지금은 여하튼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일단은 그 정치의 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어떻게 몸을 바짝 낮췄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 발언.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정말로 그 네. 당을 추스려야 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하실 말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탄핵 재판 과정에서 네. 우리 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고 반대로 이게 객관적인 정황상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중도층의 마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네.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강성 의원들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중도층의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지도부가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중심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있었다고 보고요. 상당히 송구한 일이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2번 탄핵 재판으로 파면됐는데 그것도 우리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만 2명이 연달아 그렇게 된 겁니다. 여당으로서 얼마나 대통령을 잘 보좌했는가.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지 못했을 때 그걸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잘 이끄는 여당 내에서의 지도력도 필요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뭐 그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좋은 정당이고 수권하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비전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그 국민의힘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원기 부대변인님. 네. 사실 뭐 오늘 오전 선거 직전까지도 일부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기각이나 각하가 분명하다 이렇게 네. 많이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 지도부 특히 이제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뭐 기각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기각을 희망한다 뭐 이런 정도로 되게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결론이 나오니까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하고는 좀 이게 스탠스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입장 발표를? 저는 사실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이를테면 민주당이 폭거를 막지 못한 점에 마지막에 그 부분이 있죠.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이 폭거는 잘 막았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률안 제2요구권으로 막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국민의힘이 막지 못한 건 민주당의 폭거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폭거죠. 비상계엄 이거 한동훈 대표가 가서 뭐 막는다 할 때 그 당의 다수 인원들은 쫓아내버리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권을 못 막은 게 문제인 거지 상대 당을 막지 못한 게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그 이후의 수습 과정도 보면 사실 이런 겁니다. 말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라고 하면서 그 이전에 내렸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인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다. 이거는 또 승복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서부지법에서 폭동 나는데 거기에 현역 의원이 가서 다독이고 있고 현역 의원이 구구 집회 가가지고 헌법재판소 가루를 만들어버린다 이러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징계 절차가 내려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민주당의 폭거를 막지 않은 게 아니라 본인들 자당에 있는 극단주의자들을 막지 못한 게 오늘날의 원인이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입장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이죠.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민주당 언급, 그다음에 사과. 뭐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하원기 부대변인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뭐 지금 정광재 대변인 말씀대로 소위 말하는 투트랙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지했거나 최근에 더 이 극렬 지지층 국민의힘으로 그 들어온 이분들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중도에 조기 대선이 가셔야 될 경우에 대해서 중도층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모든 스텝이나 스탠스가 꼬여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지도부는 그 거리의 집회라든가 의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선을 그었긴 했었어요. 그냥 그건 개별 의원들의 행위다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소위 말하는 김나윤 뭐 이 세 분의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뭐 이분 김기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30여 분이 그 관저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든가 보수 종교단체 집회에 가서 극단적 발언에 사실상 동조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이게 이제 그냥 박제화된 겁니다. 이게 개별 그 몇몇 의원들의 행위로 이렇게 등치되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국민의힘이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면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까지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식의 사죄하는 거 필요는 하고 승복의 입장은 중요는 한데 이미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남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적어도 현역 의원분들 중에 거의 뭐 목소리를 하나도 못 내고 이제 그런 분들 오늘 의총에서도 심지어 탄핵 찬성한 의원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네. 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고 이제 대선 체제로 가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당 대표실 앞에는 D-60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 체제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내부의 이 갈등을 치유하는 데도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뭐 네. 대선 체제로 대선 일정에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이번 비상계엄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차라리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합리적 보수로 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구나. 그런 분들이 좀 있구나. 이런 게 보여져야지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지. 지금 소위 말하는 쌍권 두 분의 지도부로 대표되는 지난 100여일간의 이 탄핵 사태에 대응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 이것을 유지해서는 저는 뭐 대선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자리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류재하 위원장,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스탠스 잡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지금 스탠스 잡기 지금까지 쭉 해온 게 있고 대선은 또 치러야 되잖아요. 자, 지금 뭐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민도 엿보이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좀 애매모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 계엄의 바다에 빠진 이후 너무 그 내부 당내 의견의 스펙트럼이 극과 극으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심지어 어느 쪽은 계엄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느 쪽은 계엄에 결사적으로 나서서 반대한 분들도 계셨어요. 이 양극단으로 퍼진 그 스펙트럼을 다 안고 가기 위해 지도부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었을 겁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지도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고뇌를 이해하고 지금 또 지도부를 중심으로 저희가 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아, 왜요? 진짜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힘은 12월 3일 당일에 당시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18명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함께한 계엄을 저지한 정당이기도 합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그 여당 대표를 필두로 18명의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저지하는데 앞장서기도 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여지는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당협위원장들이 20명이 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취 정리를 요구하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던 만큼 여전히 계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얼마든지 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조기 대선 국면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있다. 보수의 시간자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좀 희망적인 말씀도 해주셨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약간 출사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 대표 뭐라 그랬냐 하면 정치권 모두가 본인을 포함해서 정치권 모두가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할 사안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게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되고 조기 대선 치르고 지금 7년 정도 10년이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대통령 탄핵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것을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통해서 질서 있게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해외에서는 우리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겪었던 국민들의 고통과 이 충격, 실질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책임감을 정치권이 다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비상경의 내란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 있고, 그것에 대해서 헌법적 단죄를 받았지만,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데에서는 어쨌든 정치권 전체가 서로 작용하고 반작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결론에 이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정치권의 그 리더 민주당의 또 대표로서 그런 책임감 국민께 말씀드린 게 맞고요. 어쨌든 이 상황은 오늘 결론이 탄핵에 찬성하는 진영과 탄핵에 반대하는 진영이 서로 거리에서 싸워서 헌법재판소가 누가 한편에 손을 들어주는 이런 결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사실 이 헌정 질서를 지켜낸 거였죠. 그 헌법재판소가 헌법으로서 이 결론을 내준 것이고요. 실제 비상계엄 발생했을 때 국민들께서 국회로 달려가서 계엄군의 신속하게 국회 진입을 막지 않았다면 가정하기 힘든 어떤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탄핵 소추 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결론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요소 곳곳에서 우리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어떤 노력, 헌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되고 평가받아야 될 문제고, 거기서 정치권이 한 역할은 절차에 따른 것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것을 한 것이고,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한 것은 있지만,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지난 한 100여일 동안 느꼈던 어떤 고통, 괴로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정치권의 책임을 느끼고 이 해결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죠. 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그동안 어떤 지난 몇 년 동안 지나오면서 정광재 대변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결국 정치가 이렇게 파행되고 이런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뒤틀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다. 물론 그 계엄 선포는 오늘 이제 그 어떤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의 판단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계속 이제 지적을 해왔고, 그것이 지금 그 대한민국 정치를 뒤틀리게 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그것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포함해서 정치권 모두가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할 사안이다. 이 얘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말씀에 제가 대부분 공감하기 어려운데, 정치가 이런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또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2022년 대선이 3월 9일에 끝난 이후에 일반적으로 대선 후보에서 낙선했던 분들은 뭐 잠시 자숙의 시간을 갖거나 그러는데, 바로 6월 1일 날 있었던 그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를 바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그 선택이 지금의 상황까지 이끌어오는데 뭐 어쩌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했던. 근데 그 과정에서 왜 그러면 길을 쓰고 당시에 그 배지가 됐느냐.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직면하고 있었던 여러 사법 리스크를 피하는 데는 의원이 돼야 하고, 또 의원을 바탕으로 해서 당대표가 되면 그 사법 리스크를 조금 더 쉽게 피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이 맞아떨어져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권 후보로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갈등의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는 점은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공감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갈등은 결국에는 어떻게 끝나느냐, 이른바 윤이 뭐 동반 퇴진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이 대결과 배척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는 이런 갈등 구조가 고착화된 두 명이 함께 퇴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그 시험 때 이제 다시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첨언 좀 하겠습니다. 유재 위원장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잖아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굉장히 좋은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를 바탕으로 이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정치권은 자성할 것인가. 한번 돌이켜 보시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30번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그중에 9번의 심판이 있었고 9번 다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탄핵 심판 제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위헌위법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인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면책특권을 어떻게 보면 방탄으로 사용한 셈이 됐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87년 체제 자체가 이 모든 비정상적인 상황을 낳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원하시는 그 정치권의 자성, 그것을 바탕으로 실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는 개헌할 때다. 이런 말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하원기 부대변인님. 87년 체제 낡았고 개헌해야 되는데 87년 체제가 내란 일으키는 거 아니거든요. 87년 체제 헌법이 위헌 저지른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거고 상대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 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입법 폭조했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21대 국회에서는 안 했나요? 그러면 그때도 방탄했다고 비판했고 입법 폭조한다고 비판했지 않습니까? 근데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손을 안 들어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당이나 정권이 경로를 바꿔야 돼요. 이재명 대표에만 매달리는 통치행위, 정치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렇게 하더라도 뭔가 성과를 내려면 먼저 다가가서 무슨 협치를 시도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집권하자마자 했던 했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성찰, 변화 이런 거 없이는 앞으로도 희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87 체제 그다음 개헌 이거는 제일 질문 뒤에 있으니까 시간이 남으면 그때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면담하고 당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승리하기 바란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메시지를 당에 던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당이 어떻게 대선 승리로 갈 수 있는가? 지난 4월 2일에 있었던 재보선 결과가 말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분들의 강고한 지지만 갖고 전국 단위 선거든 지난번에 PK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 교육감이나 거제시장에서도 졌잖아요. 전국 단위에서 그런 강성 지지자들, 전통적인 지지자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만 갖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4.10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했던 이유도 바로 그 부분에 있었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당을 중심으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그러면 본인은 이제 파면이 된 이상 정치 일선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할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 전면에 나와서 우리 당에 어떤 요구를 하거나 대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꼭 필요한 중도층의 지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당에서 알아서 잘 치렀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대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대선 잘 준비해서 승리하기 바란다고 오늘 나온 메시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이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3월 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이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에 이거야말로 이 대드락에 걸렸다고 보거든요. 구속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비정상적인 법리로 해서 구속 취소가 돼서 일시 석방 상태인데 그때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당 지도부 가서 뵙고 수시로 소통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까요? 국민의힘에? 가서 지도부가 위로하고 하는 자리는 가질 수 있지만 이 메시지를 흘러나오게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요. 특히 오늘은 탄핵 선고가 그렇죠.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은 물론 상실감이 굉장히 크실 거고 대통령에 대한 여전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헌법재판소가 합당한 결정을 늦었지만 해서 환영하고 안도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오늘 대선을 잘 준비하라고 지도부에 메시지를 전했다는 얘기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 앞으로 또 이런 언급을 안 한다는 지금 보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좀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상황을 왜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좀 중요한 문제 같아서 하원기 부대변인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국민의힘의 어떤 뭐 족쇄가 될 것이다 아니면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이 모습을 보니까 지난번에 통합진보당 해산했을 때 결정문 한 대목이 버뜩 떠올랐어요. 그때 결정문에 뭐라 적혀 있었냐면 네. 피청구인의 주도 세력과 피청구인의 주도 세력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에 기속된다 이거였거든요. 아니 뭐냐면은 이석기 의원 등의 활동과 목적이 통합진보당에 기속된다. 고로 당 구성원에 대한 개별적인 형사처벌로 정당 자체 위험성이 제거되지 아니할 때에는 정당 해산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 외환죄 이런 거 수사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랑 흡착돼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도 세력인 윤석열 대통령 친윤 세력의 목적과 활동이 기속돼 있는 이상 사실상 그 논리라면 국민의힘 해산해야 돼요. 위선정 정당으로. 이렇게 법률로 안 가더라도 예전에 한나라당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심판을 받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천막 당사치고 당명 바꾸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선제적으로 당을 해산하고 뭐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늘 탄핵 심판 받고 파면당한 대통령이 와서 당 중심으로 우리 대선 이 얘기를 하는 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완전히 마이너스라는 취지의 얘기고 류재화 위원장님은 이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근데 이런 부분이 당에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네. 지금 사실 어쨌든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많은 분들이 지지를 받았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굉장히 망연자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당을 나가자. 새로운 당을 만들자. 국민의힘 제대로 못 싸운다. 사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경한 분들 중에서는. 그러기 위해 그런 목소리들 다독이고 결국 조기 대선이 결국 있고 이재명 대표의 1급 체제로 형성 구축된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저렇게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섣부른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하지도 않고 그냥 막 망연자실에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조경 부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왜 그 얘기를 하냐고 하셨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빠져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당 중심으로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정치에서 후퇴를 하고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사법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충실을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네, 일단은 대통령의 행보랄까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 여야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을 했습니다. 잠깐 대통령이 없는데 여당 맞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은 여당이죠. 대행 체제니까. 대행 체제니까 여당이다. 자, 일단 조금 국민의힘 쪽이 더 복잡해 보여서 국민의힘 얘기부터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여당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 이게 지도부 지금 네. 2달 있으면 대선 치러야 되는데 지도부 바꿀 수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고 그러면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본인들의 거취를 물어본다거나 하는 네네. 절차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 당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는 좀 의문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성 지지자들을 다독이는 분들이 있었다면 반대로 중도층 마음을 살리기 위한 지도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60일밖에 지어지지 않는 대선 기간 내에서 지금의 비대위 체제를 바꿀 수 있을까? 실익이 없다. 어렵다고 보고요. 네. 이제 후보가 정해지면 선대위가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선대위 체제로 다시 전환이 당이 될 구성이 테니까. 되는 거고 당 후보를 뽑기 과정이 한 21일 정도 걸릴 거로 전 예상합니다. 2017년에 딱 21일 걸려서 당 후보를 확정 지었거든요. 예. 그때까지는 두 대표가 중심이 돼서 당을 좀 추스리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류재화 위원장님, 이제 그동안 많은 잠룡들도 이거 기각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는데 속으로는 그래도 플랜 B를 준비했다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누가 출사표 던질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 홍준표 시장은 이제 그 시장을 그만둔다. 예. 라고 이렇게 보도가 났더라고요. 이미요? 예, 아까 언론상으로 그렇게 났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예고된 일이긴 했는데 예.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네네. 하셨죠. 그러니까 대선 출마 선언을 사실상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글쎄요, 그 나머지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뭐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 그리고 뭐 안철수 의원 등등 하는 많은 분들이 아직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점이 두 가지일 겁니다. 짧은 기간 안에 치러진 대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엄 때문에 치러진 대선 아닙니까? 계엄 대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엄에 대해서 그 후보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느냐. 또 하나는 지금 막 AI 반도체 막 지금 국내 정서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국민들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AI나 미래 비전 어떻게 할지. 자, 정광재 대변인께 그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뭐 다 오세훈 시장, 뭐 홍준표 시장, 뭐 안철수 의원 뭐 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유력 잠룡들인데 김문수 장관이 어떻게 할지 플러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출사표는 던진다고 보세요. 그건 짧은 질문. 저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선택을 직접 물어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출사표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른바 기존의 당심, 뭐 어제까지의 분위기로 볼 때 당심하고는 되게 좀 거리가 멀어져서 그 부분이 본인한테 부담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사랑하는 지지자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느끼실 고통,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면서 있었던 우리 당의 전통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감정적 반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반감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그 아픔을 함께 치유해 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 보면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당의 전통 지지자들의 지지도 흡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그 강도 높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력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 단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유력 후보들이 뭐 4-5명 정도 있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누가 이재명 대표와 가장 잘 싸울 수 있느냐, 그리고 정치적, 뭐 사법적, 도덕적 리스크가 없느냐, 이 부분을 우리 당 지지자들이 평가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후보군이 자연스럽게 좁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가운데 한 명은 한동훈 전 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원기 부대변인,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여당 잠룡들의 움직임, 어떤 것들이 그래도 조금 마련이 되면 한번 싸워볼 만하다. 뭐 이런 점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 류재화 위원장님께서 했던 조건,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입장인데 지금 후보군들 중에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기타 등등 중에 계엄에 대해 단호한 입장 보였던 사람 없습니다. 왔다 갔다 했거나 아니면 계엄 옹호론자였고 유승민 전 의원 정도가 계엄에 대해 단호했죠. 근데 유승민 전 의원 못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럼 뭐냐면 이분들은 이 대선을 지렛대로 삼아서 당권 투쟁에 돌입할 겁니다. 왜냐면은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면은 어쨌든 극렬 지지층은 뭉칠 테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홍준표 시장이 계엄 옹호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다?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당권을 어떻게 자기가 먹느냐, 요 투쟁 레이스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을 옹호하진 않았는데요.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그 다음에 뭐 탄핵에 대해서는 뭐 단호하게 탄핵한다기보다는 뭐 한동훈, 한독수 대행 체제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은 일관적인 입장을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도 지지층 입장에서도 마음을 돌렸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그 탄핵과 관련한 정관계 대변인.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과 관련해서 오락가락했다라는 평가는 저는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줄곧 뭐 질서 있는 퇴진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직무 배제를 뭐 원칙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오락가락했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으면서 날개를 달았다 이런 표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각에서 추대론도 나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경선은 치릅니까 민주당? 뭐 치르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조금 뭐 탄핵 선고가 늦어져서 예. 뭐 일정의 변화가 생겼을 수는 있지만 준비해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 전 총리도 있으시고 예. 또 김경수 전 지사나 실제 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뭐 민주당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아마 출마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요. 네. 지금 뭐 상황상 이재명 대표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고 당내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뭐 압도적 지지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결과 자체에 대한 기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짧은 기간이나마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어떤 변화의 필요성이라든가 다양한 목소리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경선에는 나오실 거로 보여지고 오히려 그게 민주당의 건강성 또 정권 교체를 위한 전체 당의 의지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뭐 추대론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하원기 부대변인님. 네. 비명계에서 누가 나올 것 같아요? 김경수 전 지사 나올 것 같고요. 예. 김부겸 총리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김동연 지사 나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전재수 의원이나 많이 나오네요. 아니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인 것과 별개로 예. 이재명 대표 지금 대선 3수잖아요. 2017년에도 했고 지난 대선 했고 이번 하는 거고.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임기는 5년이거든요. 그 5년 이후에 민주당이 문 닫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경선 과정을 통해서 캠페인 과정을 통해서 짧더라도 민주당에 저런 잠재 뭐 후보군들이 있구나, 저런 자원들이 있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각인이 돼야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압도적인 일강 체제라고 해서 추대한다? 네. 저희 민주당에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사법 리스크는 사라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헌법 84조 이거는 나중에 헌재가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법원이 따지는 겁니까? 만약에 문제 제기가 되면. 그죠. 아직 따질 주체도 어딘지도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뭐 6월 초에 만약에 아마도 6월 초에 대선이 치러지면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죠. 지금 아무리 늦어도 6월 3일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재판 일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에는 전혀 장애가 되진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보시는 거예요? 뭐 대선 과정에서 또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이슈로 삼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의미 있는 뭐 주제는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경쟁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거고 이 문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문제는 더 이상 뭐 논란의 대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자, 이번 탄핵 그 선고가 남긴 과제 대한민국이 과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방향성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 87 체제 한계 극복이라든지 무슨 개헌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한 30초씩만 앞으로 저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신지 아니면 뭐 그 얘기 아니더라도 자, 우리가 지금 이 일을 계기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 먼저 정광재 대변인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87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개인의 유불리, 개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누가 더 깊게 고민하는가 이런 것과도 맥이 같이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 대선 후보 가운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정치적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류재화 위원장님. 많은 국민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87년에 만들어진 지금 체제는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헌을 통해서 시대를 교체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아니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게 대통령의 정치적 진퇴가 완전히 다 달려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교체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개헌이라는 수단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필요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 폐허 같은 이 상황에서 다시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면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기현 부회장님. 오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2024년 12월 3일 이전의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산업화, 문화 모든 면에 대해서 자부심이 아주 대단히 큰 그 국민들이었습니다. 일거에 무너진 거죠. 돌아간 일상 거기서 출발하면 됩니다. 개헌 문제가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이 막 대두된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논의는 계속 진행돼 왔으니까요. 그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와 결부시킬 필요는 없고 다만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슈화는 될 테니까요. 차분하게 국민들의 요구를 따라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원기 부대변인님. 예, 대한민국이 지금 안으로는 정치적 내전을 방불케 하는 국민 분열 상황이고 밖으로는 상호간세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무정부 상태 비슷하게 돼서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면은 사실은 큰 불을 끈 상태고 그 불이 휩쓸고 지나간 새까맣게 탄 폐허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우리 민주당이 그 폐허 위에서 막 정치적 승리자처럼 트로피 지켜 세우기보다는 폐허를 좀 복원하는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류재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오랜만에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탄핵 찬반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혼란의 충돌까지 사실 많이 우려됐었는데 오늘 집회 상황 어땠습니까? 네, 탄핵 찬반 집회 각각 열렸었는데 네. 다행히 큰 충돌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탄핵 찬성 측 그리고 반대 측은 당연히 희비가 엇걸렸는데요. 아무래도 결정이 탄핵 인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반대 진영의 집회는 좀 가라앉은 분위기였고 탄핵 찬성 집회 측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집회는 크게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주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한남동 앞에서 열렸는데요. 찬성층 집회는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를 했는데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는 한 10,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파면이 선고될 때 방송 생중계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박수와 함성이 굉장히 컸고요. 네, 선고가 모두 끝난 뒤에는 집회 인원이 경복궁역 인근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반면에 탄핵 반대를 외쳤던 집회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는데요. 참가자들이 눈물을 훔치면서 서로 다독이기도 했고 깃발을 흔드는 시민들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낮 12시 기준으로 보면 한남동 관저 주변에 있던 탄핵 반대 측 인원은 경찰이 비공식적으로 추산하기로 한 16,000명 정도였거든요. 결정 이후에는 상당수가 한강진역 방면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헌재 주변인 안국역 근처에서는 좀 아찔했던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래요? 네. 헬멧과 방독면을 쓴 남성이 선고 직후에 이 헌재 인근 안국역 앞에 세워져 있던 경찰 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이걸 말리면서 더 큰 혼란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공용 물건 순상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집회 대비해서 도심 곳곳에서는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네, 뭐 큰 혼란 없이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고요. 네. 경찰이 오늘 0시를 기해서 전국에 가포 비상 발령했거든요. 그래서 가포 비상이라는 게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근무 체계입니다. 비상 근무 체계인데 서울의 전국 가용기동대원의 그 60%가 넘는 210여 개 부대, 그러니까 14,000여 명 투입을 했고요. 헌재 반경 150m 구간은 뭐 진공 상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통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찬반 단체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차단선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뭐 또 그리고 시민 의식이 조금 더 성숙해져서인지 뭐 큰 충돌은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헌재 주변에 설치했던 폴리스 라인도 철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헌재 앞에 이 집회 참가자나 유튜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의 통행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경찰은 아예 경비를 푸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오후 1시 15분부터는 그 폐쇄됐던 한강직역 다시 풀렸습니다. 오전 9시부터 지하철이 정차하지 않고 통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상 운행으로 전환이 됐고요. 뭐 큰 혼란 없이 마무리되긴 했지만 주말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당이 내일 오후 1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는데요. 전 목사는 오늘 파면 선고 직후에 탄핵을 인정할 수 없는 모든 분들은 내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 모여야 한다 이러면서 집회 참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선고 직후에 카카오톡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트래픽 폭증이 아닐까 싶은데 얼마 동안이나 장애가 지속됐어요? 네, 오늘 오전 11시 24분부터 32분까지 한 8분 정도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네. 저도 보니까 갑자기 로그아웃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모바일 버전, PC 버전에서 메시지가 전송이 되지 않거나 로그인되지 않는 장애를 일으켰는데 카카오 측은 순간적인 트래픽 폭증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일시적으로 메시지 발송 지연 현상이 발생을 했으나 긴급 대응을 통해서 조치를 완료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지금은 뭐 원활히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구글이나 X, 그러니까 옛 트위터에서는 탄핵 선고 관련한 검색량 이 굉장히 폭증을 했는데요. 네. 구글에서는 윤석열 키워드 검색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평소 대비 한 10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X에서는 윤석열 파면 관련 게시물이 28만 건 가까이 게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업체인 웨이브는 현재 탄핵 선고 때 동시 접속자 수가 지난주 같은 시간대 대비해서 18배 늘어났거든요. 이게 웨이브가 현재 탄핵 선고를 지상파 특보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민 관심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시장이 어땠는지 또 궁금해요. 탄핵 선고 이후에 우리 증시 어땠습니까? 네, 오늘 선고가 있었던 오전 11시를 전후로 증시가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11시에 선고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상승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2,500선 탈환을 했었는데 11시 22분에 그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최종 결정된 이후에는 하락하면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이후에 낙폭이 커졌고요. 외국엔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인데 그 오늘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21.28포인트 내린 2,465.42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외국인이 1조 8천억 원을 순매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의 낙폭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또 그러면 코스피가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장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일단 오늘 같은 상황은 보면 이제 미국 관세 우려가 더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간밤에 뉴욕 증시가 4에서 5%대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거에 비하면 코스피는 좀 선방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면 결정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들도 굉장히 들썩였습니다. 야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의 테마주들 등락이 좀 엇갈렸는데요. 상지건설은 전날 대비 30% 가까이 올라서 상한가에 거래가 됐고 다른 테마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권 주자들의 테마주들도 덩달아 올랐는데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인 평화홀딩스는 탄핵 발표 직후에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들도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증시 전망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을 보면 긍정적인데 이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
관세 정책 그리고 네네.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긴 했지만 사실 지금 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지금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이런 협상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상승 영향도 좀 제한적일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또 뭐 여야 막론하고 앞으로 새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부양책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건 단기적으로는 좀 증시의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보면요. 네. 원달러 환율도 장중 1430원선까지 급락을 했는데 사실 장 초반에는 1450원 선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하락폭 키워갔고요. 탄핵 심판을 앞둔 40분 앞둔 10시 20분에 1438원까지 내려갔다가 선고유지를 낭독하기 시작하니까 1430원 20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거고요. 네네. 그러다가 11시 22분에 판매는 공식화했더니 그 환율은 반등해서 도로 1440원 넘기기도 했고 다시 또 소폭 내리면서 결국에 장을 1434원 10전에 그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전날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네. 뭐 32원 90전 급락을 한 겁니다. 네. 금융당국은 비상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 점검했습니까?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시경제 금융현황 간담회, 이게 F4 회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탄핵 심판 선고에 따른 뭐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을 했습니다. 사실 탄핵 심판 이후에 불확실성은 감소하긴 했지만 정치적 후폭풍이 계속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가능한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고요. 뭐 필요하다면 1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 펀드라든지 40조 원 규모의 채권 시장 안정 펀드 이런 것들 총동원한다는 계획이고 또 최 부총리가 오늘 주요 국가의 재무장관과 국제 신용평가사 또 글로벌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서한도 발송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요. 차기 대통령 선출 전까지 한국의 국가 시스템은 헌법과 법률 시스템에 의해서 질서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네.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테니까 한국 경제에 좀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 이게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직접 나서서 해소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외신들도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신속하게 타전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일단 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가 한 축이었고요. 또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한국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 이 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네네. 뭐 뉴욕타임스와 BBC, NHK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별도의 라이브 채널까지 개설을 해서 예. 뭐 판결 이전부터 이후 반응까지 실시간으로 보도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보였고요. 먼저 뭐 뉴욕타임스 보면 홈페이지 첫 화면의 그 머리 기사 바로 아래에 윤 전 대통령 파면 기사 다뤘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뉴스 업데이트를 하면서 중요하게 다뤘고요. 로이터 통신은 최근 수십 년 사이에 한국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불러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 헌재가 국회 탄핵을 인용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AP통신은 정계에 입문해서 불과 1년 만에 대통령으로 등극했던 전직 스타 검사 윤석열의 극적인 몰락 이렇게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작년 12월 계엄령 선포하고 국회 탄핵을 초래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도박은 취임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극적으로 권좌에서 축출되면서 막을 내렸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고요. BBC는 윤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고집불통 다혈질적인 계엄령 대통령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영구히 공직에서 해임했다 이렇게 네. 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언론들이 크게 관심을 보이면서 이제 주요 기사로 많이 다뤘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도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이 관심을 보였는데 뭐 니혼 게이자이 또 아사히 마이니치 신문 비롯해서 일본 언론들이 그 주요 그 기사로 이 화면을 보도를 하면서 네.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그동안 좋았던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이렇게 짚었고요. 네. 여기 신문의 그 논설위원은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시한 대통령의 퇴장으로 한일 관계도 중요한 고비를 맞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당장 일본 정부는 뭐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오늘 국회에 출석을 해서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양국 협력은 안보뿐만 아니라 뭐 일본의 독립, 평화, 지역
지역 평화 또 안정에 극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윤 전 대통령 파면되자 대통령실에 걸려있던 봉황기 내려갔고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했는데 자, 이 사의가 저번 때는 이제 일괄 다시 반려됐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지 사의 부분만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이 세 번째 사표를 낸 건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 올해 1월에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고 이번 세 번째인데 이번에도 사실은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당장 뭐 외교나 안보 대응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도 그 참모들 사표가 다 그 수리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전례를 봤을 때는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 어차피 2달 안에 치러야 되는데 사표 수리하고 새로 누구를 뽑는 실익이 없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 권진원의 살다 보면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